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먼저 쇼펜하우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철학을 고스란히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사용하는 이 모든 용어들은 사실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혹은 실천이성 비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비교함을 통해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과 오성과 감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는 칸트의 이성은 인식 주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오성은 인식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성 안에 있는 범주는 인식 형식 안에 있는 충분 이유율로 표현이 되고, 또 칸트의 이 감성 그리고 이 인상은 쇼펜하우어의 표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쇼펜하우어의 이런 이야기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칸트는 그의 감성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상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때 칸트는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화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시간과 공간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칸트는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화의 이 능력은 산수학과 기하학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의 틀이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수학과 기하학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이러한 이유율이 그 안에 사실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산수학과 기하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칸트가 말했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와 기하학을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트의 오성, 이것은 범주의 기능이 그 안에 있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인 인상을 범주화한다는 것입니다. 범주를 영어로 카테고라이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칸트는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고스란히 이 쇼펜하우어의 충족 이유율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개념화된 것을 우리가 통합하고 추론하여서 자연법칙을 산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 전체를 하나로 다 묶습니다. 칸트는 이 셋을 구분해서 인상을 통해서 범주화 그리고 통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상 안에다가 이 전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표상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식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이 셋이 다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상을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고 탁월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표상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있는 인과율이 이제 자연법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인과율을 이해하는 상태라야 표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미 그 이면에 있는 인과율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만 우리에게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가장 큰 그러한 차이입니다. 이 내용이 충족 이유율의 4가지 뿌리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연법칙이, 즉 자연법칙을 이해하는 능력 혹은 이 자연법칙,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이 세계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이제 쇼펜하우어가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자연법칙이 있고 이곳에도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자연법칙이 있는데 이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자연법칙이 여기 있는 자연법칙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자연법칙 안에는 이 인식 주관을 통해서 뭔가가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영되어진 이것이 또 세계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철학이고 또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이 얘기를 지금 쇼펜하우어가 먼저 한 것입니다. 자연법칙이 이 양쪽에 똑같이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자연법칙이 먼저이냐, 여기에서 나온 자연법칙이 먼저이냐,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서 스스로 자연법칙을 산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연법칙은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상이 먼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으로 말미암은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표상이 반영되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마야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환상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표상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또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의 복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버클리가 먼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플라톤과 버클리의 이러한 사상을 흡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베단타 철학이 또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베단타 철학을 자신이 수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나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 주관으로부터 해서 표상이 나왔는데 또 이 인식 주관은 뭔가 알 수 없는 어떠한 큰 의지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생에 대한 욕구로부터 이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 쇼펜하우어가 논증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인식 주관 속에서 무엇이 의지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행동을 일으킨 그러한 의지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생이라고 표현되는 의지인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추론되어 나오는 것을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가 자연법칙의 산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를 여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물 자체란 것은 자연법칙의 산출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물 자체는 의지이다,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물 자체를 사실은 여기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물 자체에서 어떠한 세계가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 의해서
이 인식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의 얘기가 사실은 타당한 얘기로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생철학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실존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칸트와 쇼펜하우어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하나의 압축과 요약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내용에 들어가면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난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 큰 변화를 야기시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죠. 칸트는 여기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분석하고 이 기능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 의식이 어떻게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 이 의식이 어디로부터 출현했는지 그것을 밝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를 현대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칸트 철학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개념을 이렇게 한번 도식화시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표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을 상당히 중시여깁니다. 그래서 이 표상 안에 감성과 오성과 이성 전체를 함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표상은 인식 형식과 거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러한 상이 비침과 동시에 여기 인식 형식에서 곧바로 표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인식 형식과 이 주체화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이 셋이 구분되어 있는데 칸트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셋을 순차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 안에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 안에 이 인식 형식이나 주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동한 상태에서 표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것은 감성의 기능으로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쇼펜하우어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표상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표상되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감성을 고스란히 가져온 내용이죠. 우리 안에 사물을 표상한다는 것은 또 인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것을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학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칸트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표상 능력이 있는데 이 표상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배열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 능력이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내재해서 이것이 그 표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수학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시간은 산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수학입니다. 산수학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그러한 능력은 기하학에 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하학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수학과 기하학 자체가 인과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의 경우에 보면
1 다음에 2이고 2 다음에 3이고 이러한 순차적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인과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것도 존재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과율이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수학 자체가 하나의 인과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이렇게 인과율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 이 표상 안에는 혹은 시간과 공간 배열 능력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언적으로 우리 안에 인과율 이해에 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과율 이해의 선언적 능력이 인식 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인식 후에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에서 인식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과율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의식은 감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표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에 대한 이해를 이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상과 이 인식 형식은 거의 결합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표상 이면에서 이 인식 형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 형식,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식 혹은 의식, 여기에는 충분 근거율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상을 우리 안에 있는 인식 형식이 일으키는데 이 인식 형식 안에는 인식의 충분 근거율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칸트의 범주와 같은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충분 근거율은 4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 근거율의 4가지 뿌리입니다. 하나는 생성의 충분 근거율,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식, 무엇을 인식하는 그러한 충분 근거율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충분 근거율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그리고 행위와 관련된 충분 근거율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는 쇼펜하우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 근거율의 4가지 뿌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성의 충분 근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생성 충분 근거율에서 이것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상을 생성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표상을 생성시킬 때에는 모든 생성은 인과율에 근거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 표상들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존재들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나와 인과율이 없으면 내가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와 어떤 인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물과 나와의 인과관계를 내가 인식했다는 것은 그 사물 안에 있는 그 원리 혹은 그 사물 안에 있는 인과율을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성의 그러한 근본은 이와 같이 인과율 이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인과율을 이해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표상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충분 근거율은 우리 안에 있는 인과율을 이해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표상이 생성되었고 표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나와 사물과의 관계에서의 인과율을 우리는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물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인과관계율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상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과학의 원리가 우리 인간 정신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원리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정신에도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표상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의 충분 근거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표상들을 개념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칸트의 범주와 같은 얘기죠. 표상들을 개념적으로 결합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또 전제와 결론에 따라서 이런 표상들을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표상들을 배열하는 능력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추상적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판단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는 존재의 충분 근거율이 있는데요. 이 표상 안에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 배열을 해서 우리 안에 존재를 일으킵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인과율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도구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의 도구입니다. 칸트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서 이것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과율의 순서적인 전개를 말하고 있고 공간은 존재자들, 존재하는 것들의 이러한 관계, 상호간의 관계, 이 인과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의 충분 근거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행위의 충분 근거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똑같은 관련된 대상을 접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것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 밖에 있어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으로서의 의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숨겨진 성질입니다. 사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주체에서 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뭔가의 커다란 의지와 커다란 주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물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행위, 인간의 의지 이것을 촉발시키는 그 무언가가 이 주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가 또한 이제는 새롭게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 물 자체는 여기 이 대상 이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물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표상이 나오고 이 표상이 사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충분 근거율의 4가지 뿌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또 충분 근거율의 결과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주관에 의해서 객관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대상을 객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표상을 일으키는데 이 표상을 일으키는 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대로 받아서 이 인식 형식에서 직관적으로 표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감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고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쁨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안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러한 감응과 아울러서 이것이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상 안에는 단순한 사물의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우리 이 내부에서 주체에서 반영시킨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표상은 사물들만을 여기다가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항상 객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 속에 있는 사물은 그 자체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와서 떨거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주관의 선천적 형식에 의해서 결합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여기에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상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표상을 일으키는 것은 인식 형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 인식 형식의 4가지 뿌리를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표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 세계가 나오는지 이것을 이제 쇼펜하우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